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나스의 권혁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내일 이제 두 가지 강의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를 직접 조립하고 캘리브레이션까지 과정을 전부 다 마쳐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어느 정도의 뭔가 제품을 어떠한 실수 없이 맞춰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장비적인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돼야 내가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점이 조금 더 있어야지 편의성이 높아질까? 혹은 퀄리티가 높아질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시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기존 사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3시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께서 설계를 같이 진행하면서 어제 오늘 배운 예시들을 만들어 보거나 혹은 나는 기존에 돌아다니는 도면들이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액세서리를 만들고 싶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아이디어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실제 도면이 없다 보니까 이 사실 눈대중으로 재고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엔더 3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풀려 있는 오픈소스 장비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설계 교육 때 들었던 퓨전 360 프로그램에서 이 엔더 3의 캐드 파일을 열어서 실제로 그걸 베이스로 설계해 나가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엔더 3의 엔더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분명 이 엔더3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렴한 프린터입니다. 20만 원 정도, 25만 원 정도의 최저가형 모델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델들을 어떻게 하면은 뭐 2, 300만 원대급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준하게 오르려고 하는 유저분들이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엔더3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엔더3가 있고 엔더3 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엔더3 V2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엔더3 V2는 나온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올해 6월 정도에 출시된 모델이고요. 기존까지는 엔더3 프로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개선점들을 많이 업데이트하였던 부분이고요. 우선은 엔더 3와 엔더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러버 베드, 그 플렉시블 베드가 존재하냐 없냐 유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엔더 3가 일반 버전이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엔더 3 프로가 한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200ml짜리의 플렉시블 베드가 사실은 저희가 소매로 구하면 한 3만 원 정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엔더 3 프로가 아닌 엔더 3 유저분들도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3 프린터 제작 과정에서 사용했던 장비는 엔더 3 프로이기 때문에 엔더 3 프로를 어떻게 하면 엔더 3 V2에 뭐 준하는 수준으로 별도의 비용 처리 없이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엔더 3 V2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엔더 3 프로 V2입니다. 혹시 어떤 게 보이시나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뒷면부터 볼까요? 여기 있는 요 덕트, 펜의 덕트 부분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익스루더에 손잡이 노브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텐셔너 브라켓, 배틀 텐션, 그 다음에 뭐 축이 하나 더, 이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툴박스, LCD 정도가 바뀐 거를 저희가 육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요 모델이 한 26만원, 7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유제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 저희가 필라멘트 공급할 때 조금 편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브를 달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LCD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벨트 텐셔너는 성능에 직결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벨트 텐셔너는 이 두 가지는 장비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펜 덕트 부분도 그렇고요. 그 툴박스 쪽은 요거는 성능보다는 편의성을 위한 부분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간단하게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없다 정도로 느낄 수 있고요. 사실 텐셔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더3 홈페이지 제조사인 크리에이티브 3D에 업그레이드 브라켓들이 팔고 있고 알리바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기계적인 성능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텐셔너 쪽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차이를 볼 수 있겠죠. 이쪽에는 원래 툴박스가 없었는데 생겼고, LCD도 요게 그 도트 기반에서 그래픽 LCD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펜 커버도 새로 생겼네요. 이게 실제로 저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펜이 바뀌었거나 혹은 이런 펜에서 나오는 유량들이 골고루 시켜질 수 있는 유체역학적인 디자인이 고려되는지는 사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벨트 이 부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파워가 사실 요 뒤에로 숨었긴 했거든요. 파워 현재 여기 있었는데, 그리고 요 손잡이 부분이 바뀌었고, 네, 그 이상은 특별한 거를 볼 수 없겠네요. SD 카드 슬롯 위치도 동일하네요. 노브도 동일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제조사의 이 상품 소개 글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면은 프로에서 V2로 어떤 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줄 겁니다. V2 버전이기 때문에. 어떤 게 바뀌었냐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냐면은 V 슬롯에 여기 V 슬롯 베어링인데 V 슬롯 베어링이 어떤 거냐 하면은 한국에 있는 프로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국산이고요. 이게 EU 기업들이고요. V 슬롯은 요 끝단 처리가 V처럼 되어 있다 해서 V 슬롯 프로파일이고요. 국산 거는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여기 홈에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게, 즉 레일처럼 해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 사실 이 엔더 3 같은 경우나 혹은 하이퍼큐브,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V 슬롯, 그러니까 EU 기업들이나 에서 쓰는 이런 V 슬롯 프로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파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미스미라는 사이트인데
사실 국산에서 뭐 1,000원 하는 게 2,000원 정도 하는 그런 가격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사실은 구매 안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브리슬롯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스테이블 무브먼트 안정적인 이동, 그 다음에 로우 노이즈 소리가 덜 나고 웨어 레지스턴스 그리고 마모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내마모성을 가지는, 그리고 롱거 라이프 수명이 높은, 즉 기존에는 여기 쪽에 이쪽이 그러니까 러버 같은 재질인데 이게 오랫동안 움직이면서 조금씩 닳습니다. 그런 재질들을 바꿨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마모성이 있으니까 마모가 많이 심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던 게 점점 이렇게 얇아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가 점점 늘어나니까 안정적으로 고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막 축이 틀려버리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산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뭐 한 6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리 크리티컬하다라고는 뭐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카보런덤 글라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히팅 베드가 유니폼하게 그 온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뭐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그건 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면 현재 뭐 PID 컨트롤을 좀 더 보강했을 수도 있고 열 전도성이 좋은 소재들을 만들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넘어가지만 뭐 특징으로는 울트라 스무스니스, 그러니까 엄청 스무스하게 적층이 된다라고 표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바뀐 점은 셀프 디벨롭드 사일런트 마더보드라고 하고요. 사일런트 마더보드라는 거는 이 3D 프린터의 메인보드, 마더보드가 사일런트한, 즉 조용한 게 만든다는 거고요. 50데시벨 미만의 프린팅 가동을 보여준다고 하고 미넬 파워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넬 파워라는 거는 이게 어떤 거냐면은 파워 서플라이의 브랜드입니다.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그 부분을 뭐 사용했기 때문에 좀 더 좋다라는 게 될 수 있고요. 이 옆에 보이시는 게 이 사일런트 마더보드인데 가장 큰 차이는 뒤에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나요? 네. 기존에 쓰는 보드들은 이런 A4988 같은 4988 같은 뭐 좀 더 저렴한 드라이버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노이즈 필터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사실은 모터에 고주파 같은 노이즈가 들어가면은 모터에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제거한다고 만든 것들이 사실 그 트라이다믹사의 TMC라는 회사의 이 모터 드라이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내장화를 저게 시킨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MC 2209, 2208, 2130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뭐 조용하다 정도로 될 수 있고요. 뭐 UART 통신, 뭐 이런 것, SPI 통신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뭐 수업 끝나고 동영상을 보신 다음에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들 층에서도 아예 공식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일런트 마더보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는 SKR 1.3 보드입니다. 이런 거를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뭐 모터의 성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TB6600인데 요거랑 얘의 차이는 보통 A4988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모터의 암페어 수가 뭐 많아봐야 2에서 3A 정도이고 TB6600 같은 경우에는 뭐 4.5A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 암페어의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암페어 수가 높은 같은 그 전력하에서 암페어 수가 높은 모터들이 힘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헤드가 무거워져도 출력할 수 있는 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뭐 이거 모터 드라이버는 여기까지 하고 왜 이 SKR 1.3 보드를 사용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잠시만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모터 이거 한번 볼까요? SD카드 슬롯이고 USB 슬롯이고 LCD 슬롯 그리고 여기 센서들 리미트 스위치들 들어가는 슬롯일 거고요. 이쪽이 뭐 전력 쪽으로 추정되고 히터단 이쪽이 전력단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은 이 하나가 모터들입니다. 모터 드라이버가 4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앤더스 같은 경우에는 듀얼 헤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모델이고요.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은 팔레트 같은 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SKR 1.3 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장성이 좋습니다. 모터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고 E0, E1이란 뜻이 익스루더 하나, 2개까지 쓸 수 있는 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재질 그리고 멀티 헤드를 할 때 사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사실 뭐 엔더3 자체가 여기 조금 그 아무래도 버티는 게 조금 덜한 이 풀리랑 가이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헤드 부분이 무거워지면 프린팅 속도가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은 그렇게 드리지 않고요. 뭐 이후 소개시켜드릴 좀 특별한 압출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뭐 이쪽이나 반대쪽에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익스루더 모터를 그러면은 듀얼 컬러나 듀얼 매터리얼이 가능한 3D 프린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벨트 텐션 쪽이고요. 기존에는 그 유저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만들었었는데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요청하다 보니까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벨트는 장력이 탄탄해야지 그 원하는 궤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든 게 옆에 있는 그림이고요. 벨트가 탄탄할 경우에는 스트레칭이 짝져 있을 경우에는 원을 그릴 수 있지만 스트레칭이 안 돼, 당기는 게 없으면은 처지겠죠 위에 거는. 그럴 경우에는 위에 대한 그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궤적에서 이런 식으로 뭐랄까 원하지 않는 형상이 성형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벨트의 텐션은 최적의 상태로 유지돼야 됩니다. 벨트를 어떻게 얼마 정도 빡빡하게 해야 되냐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뭐랄까 끊기기 전까지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사용되는 벨트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벨트입니다. 또 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 벨트 안에 철심이 박혀 있는 벨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벨트는 뭐 안에 있는 강화제, 철심 같은 강화제가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느슨하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또 예전에 한번 제가 그 관련된 게시글을 봤는데 이 벨트를 손으로 튕기면서 소리를 아마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튕길 때의 음계가 뭐 예를 들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가 있으면 뭐 도에 가까울수록 짱짱할수록 높은 소리가 날 거니까 특정 값을 맞춰주고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근데 너무 풀리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이 벨트는 제품 성능에는 크게 문제가 사실 되진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여기 툴박스가 있고요. 뭐 귀엽게 손잡이도 현재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스마트 에돈이고 뭐 엔더3에는 사실 뭐 요거는 제가 게시글을 퍼온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공구들이 있습니다. 뭐 렌치도 필요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헤드 교체나 할 경우에 렌치가 꼭 필요하고 베드를 낼 때 이런 껌칼들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출력된 후에 서포터를 제거할 때 니퍼들도 필요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프린터의 근처의 공간에 지시시켜 놓고자 하는 툴박스고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뭐 편의에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개인적으로 안 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필수적으로 추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유저분들이 많이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추후에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팩토리스 필라멘트 피드인 같은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모터 익스루더 모터가 맨 처음에 있고 이 튜브를 통해서 필라멘트를 삽입하지 않습니까? 보통 전원이 끈 상태에서 필라멘트 삽입을 하는 뭐 경우도 있을 거고 한데 사실 뭐 전원이 들어가면은 모터는 락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어가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뭐 조금 더 편하게 필라멘트를 넣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간단한 예시로 들 만한 게 압출기 기어가 여기 있고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있고 여기 베어링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딱 들리면 이 사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압출기 그 필라멘트를 쉽게 넣을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그렇게 하기 좀 힘드니까 사실 이 기어를 돌려버리면은 이 손잡이를 안 달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추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압출기 모터가 여기 있냐고 물으신다면은 기본적으로 보덴 타입이랑 다이렉트 드라이브 타입의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엔드3 같은 경우에는 보덴 타입이라고 하고요. 보덴 타입은 어떤 것이냐고 하면은 필라멘트를 이송시켜주는 위치가 하드엔드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장비의 어느 곳에 붙어 있어서 약간 멀리서 쏴주는 시스템을 보호된이라고 하고요.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하드엔드 바로 위에 익스루더가 장착되어 있어서 필라멘트를 멀리서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두 차이는 플렉시블한 필라멘트를 출력할 때 그러니까 이 튜브 안에서 꼬일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플렉시블한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드라이브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엔더3 같은 경우에는 왜 보호된 타입을 이용했냐? 얘를 그냥 떼서 헤드 위에 붙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이 핫엔드 어셈블리가 무거워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지우겠습니다. 네, 만약에 얘가 무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헤드는 좌우측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무게가 올라가면은 어, 그 우리 특정한 위치에서 멈춰야 될 때 관성에 의해서 좀 더 가게 되겠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못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스 안에 사람이 타 있고 여기서 뭐 한 10kg짜리 추가 100kg짜리 추가 있고 빈 페트병이 있습니다. 급정거할 때는 100,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이 100kg짜리 추가 더 많은 힘을 가지겠죠. 뭐 사실 뭐 F는 MA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매스가 커지면은 그 힘이 더 세지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멈춰야 될 부분에서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 정밀도가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하든드 어셈블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사실 이 모터의 무게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얘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피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런 멈춤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이 돼야겠죠. 근데 하지만 엔더3는 사실 저가의 그 기계적인 시스템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프로파일을 타고 다니는 풀리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죠. 만약 저기 뭐 LM 가이드 같은 게 있다면은 사실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제대로 단단하게 잡아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효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 보드 스타일을 사용한다 정도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엔더3로 플렉시블 필라멘트 뽑기는 정말로 난관이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LCD가 새로 생겼는데 이 부분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편집. 여기까지 편집해 주세요. 엔더3 프로, 엔더3 2. 네, 여기부터 시작해 주세요. 엔더3 V2의 LCD를 검색해 봅시다. 한번 볼까요? 네, 동영상을 제가 확인한 게 있었는데 네, 아마 요거였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CD는 뭐 이런 식으로 떼서 붙일 수 있네요. 요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맞나?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CD 자체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가 보네요. 현재 자체적으로 만든 시스템이고 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풀 그래픽 LCD고 확실히 기존에 있는 엔더3보다는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산다면 저희도 V2를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뗐다 붙였다도 할 수 있나 보네요. LCD만 있으면은. 네, 시청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시 넘어가면은 뭐 기존에 있는 LCD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런 도트 기반의 픽셀 기반의 LCD에서 그래픽 LCD도 넘어왔고요. 근데 엔더 3의 V2만 사실은 뭐 그래픽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이미 많은 유저들이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그래픽 LCD를 구현해 왔습니다. 요거는 메이커베이스의 LCD고요. MKS 시리즈 보드에서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요거는 리피티어 호스트의 서버 기능을 이 라즈베리 파이란 프로그램 안에 그 보드 안에서 LCD를 부착하고 장착한 것입니다. 요거를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아마 제가 확인해 못했는데 이 LCD는 엔더 3 기판에만 아마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엔더 3 LCD에서 펌웨어 자체가 이런 메이크 베이스의 LCD나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리피티어 서버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보드가 있을 거고요. 이 보드는 뭐 사일렌트 마더보드처럼 뭐 모터를 제어하고 하는 보드들입니다. 근데 이 라즈베리 파이라는 거는 뭐 통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 여기서 LCD를 뽑아줍니다. 얘는 사실 뭐 작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LCD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서 LCD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서 보드로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코드들을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프린트, 뭐 G코드, 모디파이 이런 걸 보낼 수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LCD 터치 패널을 이용하면 터치로 다 진행할 수 있고요. 이런 노브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만든 장비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액세서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인클로저이고요. 사실 이게 가격이 77,000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수축 방지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수축이 일어나는 부분들. 근데 이전에 강사님께서 알려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원을 붙이면은 수축이 최소화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ABS 소재를 이용하면은 사실 이 수축의 강도가 더 심해져서 출력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클로저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인클로저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히티베드가 있고 얘는 열이 흐물흐물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가 오면 급속도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얘랑 붙어 있으니까 수축이 안 되는데 이 가장자리는 붙어 있는 곳이 한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양쪽 다 붙어 있는데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힘이 약한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인클로저를 이용하시고 계신데 뭐 사실 종이 박스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 우체국에 있는 뭐 1호 박스 2개 잘라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이게 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씨 여기부터 잠깐 잘라주세요. 예, 조금만 잘라주세요.
예습도 시작하겠습니다, 상우씨. 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노브를 추가해서 레벨링 할 때 조금 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뭐 기존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메탈로 바꾼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동 레벨링을 했을 텐데 뭐 그런 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자동 레벨링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BL 터치를 다는 방법들이 있죠. 이 BL 터치가 여기 있는 요거고요. 혹은 이런 리미트 센서를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물으실 때 사실은 기계적으로 닿을 수 있는 BL 터치가 좀 더 좋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 BL 터치의 반응성이 광보다는 조금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를 못 느끼긴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둘의 차이를 많이 못 느끼고 있고요. 오히려 사실 이 뒷장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다이얼 게이지 같은 브라켓을 달아서 뭐 가끔씩 출력할 때만 사용하는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얼 게이지는 여기서 얘가 움직이면은 이 초침이 변이에 맞게 흔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더 정밀한 값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값이 보입니다. 얼마나 흔들리는지. 근데 얘들은 특정 부분에 닿아서 올라갔다를 측정하는 동안 이 거리 동안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도 지금 엔더3를 한 7대 정도 운영 중인데 모두 다 이런 센서 없이 이용하고 있고요. 전부 다 수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리미트 센서들을 사실은 이 정품이 한 4만 원 정도 될 텐데 가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가품 쓰시다가 잘 안 먹어가지고 헤드가 찍어가지고 액추에이터 이쪽 뒤쪽 제트 스크류들 이 손상 가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사실 엔더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링이 그렇게 많이 틀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추천드리고요. 이런 리미트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부터 몇 미리를 검출한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출력 작성 제작 부착해야 될 위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들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BL 터치가 있습니다. BL 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네, 보시면은 트리거 포지션이라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45.7 요 부분에서 인식이 되는 시스템이어 가지고요. 적어도 2.3에서 4.3mm는 띄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꼭 크게 반영해서 브라켓이 설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BL 터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꼭 읽어 주셔야 되고 근접 스위치 같은 경우에 근접 센서죠. 보통 오므런 거나 많이 쓰기는 하는데 검출 거리가 있습니다. 뭐 4mm로 볼까요? 4mm. 4mm란 거는 검출 4mm에 도달하면은 검출이 된다. 그러니까 그 리미트가 딱 보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얘들은 뭐 자성금속, 자성만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자성만 인식하는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은 그
되게 유명했던 웬델의 제작자, 아마 그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장비였던 게 아마 이 자석으로만 이용하는 프라다 센서인가 아마 그거를 이용했을 걸로 기억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쪽이 더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사용하셔도 됩니다. 검출거리가 뭐 2m, 2mm, 3mm, 뭐 20mm까지 충분히 다양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예, 뭐 이런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제어적인 측면에서 돌아보다 보면은 여기 옥토 프린터라는 겁니다. 원격 제어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요거를 한번 어떤 시스템이냐 말씀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엔더3가 아니라 아두이노랑 아두이노 메가의 램스라고 보시면 아두이노를 얹고 램스를 얹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서 라즈베리 파이랑 통신을 시키고요. 라즈베리 파이에는 랜 케이블이나 혹은 와이파이로 PC랑 통신을 하고요. PC랑 통신을 하고,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에는 뭐 캠이 달려 있거나 해서 프린터를 찍고, 혹은 아두이노 램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온도 프로파일을 프린터로 PC로 전달해주는 역할들, 혹은 PC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라즈베리 파이로 싸서 G코드를 움직이게 하거나 원격제를 하는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아두이노나 혹은 지금 현재 사는 사일런트 마더보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 기능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기능이 상당히 강력한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원격 제어에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소켓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비주얼적으로 시청을 해본다면은, 옥토 프린트 엔더 3, 여기만 좀 길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캠이죠. 캠도 볼 수 있고, 이 브라켓은 엔지니어가 미리 뽑아둔 모델인 것 같네요. 네. 옥토 파일을 일단 다운을 받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사용할 수 있는, 뭐 라즈베리 파이 제로는 사용 안 된다는 걸 명시해주고 있고요. 이 itch.io라는 버너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를 PC에 꽂고 이 버너로, 라즈베리 파이는 일종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윈도우를 깔듯이 이 이미지를 씌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미지 파일을 라즈베리 파이에 옮기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을 현재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서 라즈베리 파이에 꼽습니다. SD카드가 지금 꽂혀 있는 거고, 이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이에 넣으면 구울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에 있는 와이파이 아마 주소를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트워크 아이디를 현재 바꾸고 있죠. SSID랑, 네, 통신들을 설정해주고, 물론 이런 통신들을 설정하지 않았고 랜으로 바로 연결해도 됩니다. 킵니다. 그 다음에 뭐 방열판 같은 걸 붙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가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즈베리 파이에서 들어가면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옥토 프린터가 바로 실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셋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액세스 컨트롤 만들고 셋업을 하게 되고, 슬라이싱 프로파일, 슬라이싱, 여기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슬라이싱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라즈베리 파이가 한 6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 하고요.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고, 사실 초보자들도 어느 정도의 조금 노력만 하시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라즈베리 파이랑 현재 있는 SD 그 마더보드랑 연결하신 걸 볼 수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온도 같은 데이터들이 이제 쭉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캠도 현재 뜨는 걸 볼 수 있네요. 네, 이 앞에 있는 부분들로 원격 제어를 현재 하고 있고요. 캠도 붙여서 장착을 하면 6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옥토 프린터 시스템입니다. 네. 아마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플러그인도 여러 가지 플러그인 돌려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수업을 끝나고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도 넣어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되게 뭐 25분 만에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하여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원격 제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회사에서 급하게 출력하실 부분들이 있을 때는 집에 있는 프린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압출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종류의 압출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위에 보이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E3D의 타이탄 모델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유명한 모델입니다. 뒤에 기어비가 높은 기어가 있고 압출 쭉 이어지는 스타일이고, 똑같이 한쪽에는 기어 한쪽에는 베어링인 스타일이고요. 사실 요 틈 사이에 필라멘트가 갈린 것들이 많이 낍니다. 사람들이 요즘 들어보니까 이 필라멘트 때문에 뭐 암 걸린다라고 하면서 미세한 그 플라스틱 분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 사실 여기 필라멘트 사이에 이렇게 플라스틱들이 끼는 걸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들이 끼면은 사실 정확한 우리가 힘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이 쌓이면서 점점 둥그러지면서 기어처럼 변할 거기 때문이죠. 이 기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누르는 형상에 따라 가지고 이 마찰을 통해서 보낼 수 있지만, 이 틈들을 전부 다 플라스틱이 메어버린다면은 사실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뭐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압출 기어의 반대편 쪽이 베어링이고, 반대편에 이렇게 소를 추가한 모델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기어, 뭐 현재 여기는 기어지만 반대편에는 그냥 일반 민자가 아닌 또 기어 형상의 베어링 같은 게 들어있는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좀 더 좋은 거는 밀어내는 힘이 더 좋다는 게 있겠죠. 그리고 요 옆에 보이는 거는 그레듈이라는 거는 뭐 사실 약간 조금 알갱이들이 있는 뭐 조금 뭉덩어리 같은 느낌인데, 그 FDM이라고 부르죠 보통. FDM. 근데 요거를 FFF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Fused Filament Fabri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Fused 필라멘트, 용융된 필라멘트로 패브리케이션 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 필라멘트가 아니라 필라멘트의 원래 재료는 펠렛이라고 부르는 플라스틱 알갱이들입니다. 이 알갱이들을 압출 공정을 통해서 긴 와이어 형태로 만들고 이를 롤에 감아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그레듈 펠렛 상태에서 출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자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퓨즈드 펠렛 패브리케이션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필라멘트를 만드는 대형화된 압출기를 소형화시킨 겁니다. 여기 스크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펠렛이 들어가면은 용융되면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장점은 펠렛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필라멘트 상태로 구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 넣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대표적인 다이렉트 드라이븐 타입의 익스트루더입니다. 또한 이 펠렛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류의 크기가 있다 보니까 이 보통 대형 프린터들, 뭐 메타급 프린터들에서 이용되기도 합니다. 혹은 뭐 여기서 뭐 배럴에 보통 열들이 들어가 있는데, 열들이 아니라 그냥 없애고 세라믹 같은 것들을 세라믹 흙과 같은 샌드를 물에 개어서 쓰는 경우도 뭐 존재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익스트루더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하덴드라고 부르는데, 필라멘트들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들어가서 하나의 노즐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뭐 3-in-1
노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2-in-1도 있고요. 5-in-1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같은 노즐을 여러 개의 하랜드가 공유하기 때문에 여론이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헤드가 필라멘트들이 여러 개 있는 압출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호된 타입을 씁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다 압출기를 달 경우에는 되게 무거워지기 때문이죠. 3-in-1이랑 사실은 듀얼 헤드, 그냥 아예 개별적인 두 가지 하랜드가 있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PLA가 있고, PLA에 검은색이 있고 블랙이 있고 옐로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포터 재료로 사용되는 PVA가 있습니다. PLA에서 블랙이랑 옐로우의 온도 차이는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같은 온도 조건이고요. 사실은 PVA는 PLA보다 살짝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노즐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특정 온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PLA로 출력을 하다가 PVA로 바꿔야 될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PLA랑 PVA랑 교차 오염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in-1 같은 다이아몬드 하랜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은 매테리얼의 다른 컬러를, 멀티 컬러를 위에 보통 쓰게 되고요. 2-in-1 같은 IDX 스타일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테리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두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노즐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보통 황동 브레스를 이용한 노즐이고요. 브레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탄소광으로 보이고, 얘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일 수도 있겠네요. 색깔 보고는 사실은 비교하기 어렵은 게, 여기는 황동, 그러니까 브레스인데 이 부분만 루비인 겁니다. 이 부분만 루비인 거죠. 자, 왜 다들 다른 재료를 사용하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든 재료들은 다른 마모성과 다른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의 노즐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경도와 열 전도입니다. 경도가 높아야지만, 결과적으로 남자 화장실에 보면은 이렇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라믹. 근데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은 이 소변기가 살짝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에서도 충분히 마모가 되는 거거든요. 폭포의 밑에 있는 돌들도 마모가 되고, 결국 파도에 있는 자갈들도 마모가 돼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필라멘트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마모가 됩니다. 특히나 이 필라멘트가 일반적인 필라멘트가 아니라 카본 파이버나 글라스 파이버 같은 이런 강체들을 포함한 경우에는 마모들이 더욱 빨리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경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성들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가공성의 의미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사실 0.4mm의 얇은 니드를 가공하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금 길기도 하고요. 보통 이런 거는 ECM이나 이런 식으로 약간 비기계적인 가공들로 많이 이용되긴 하는데, 가공성 같은 경우에는 황동이 확실히 무르니까 가공성이 제일 쉽고, 그러면 가격이 제일 쌉니다.
뭐 그 다음으로 가공성이 안 좋은 스테인리스들은 조금 비싼 부분도 있고, 뭐 심지어 루비 같은 경우는 많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브레스를 많이 이용하고, 그래도 뭐 보통 얘가 1이라면은 얘가 한 5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무리 뭐 내가 카본 파이버나 뭐 글라스 파이버가 섞인 복합재료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구경이 넓어진다 해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황동을 써가지고 그냥 뭐 매번 갈아주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어떤 특성들이 있냐고 한번 바라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세 봅시다. 빨간색이 서멀 컨덕티비티, 열 전도도, 상대적으로 열 전도가 모든 재질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하드니스, 경도, 그 다음에 wear resistance, 내마모도가 상대적으로 되게 낮아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브레스 같은 경우에도 컨덕티비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경도는 어느 정도가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낮고, 그 다음에 하드니스가 어느 정도 브레스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 알로이도, 텅스텐 합금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상대적으로 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 스틸 같은 경우에 공구강들이겠죠. 공구강들도 높은 경도와 서멀 컨덕티비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텅스텐 카바나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멀 컨덕티비티가 브레스랑 유사해서 상당히 좋고요. 하드니스도 높고 웨어 레지스턴스도 높습니다. 자, 여기서 서멀 컨덕티비티, 즉 열 전도도가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은, 열 전도가 낮으니까 해당 부분에서 열이 지나가는 게 느릴 겁니다. 그 다음에 대류에 대한 열량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Q 아웃이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Q 아웃보다 Q 인이, 뭐 T 아웃보다 T 인이 더 많아야 되는데, 표면력이 넓으면은 T 아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브레스, 황동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텅스텐 카바나이드고요. 루비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있는 게 루비라는 거고요. 상당히 높은 하드니스랑 상당히 높은 웨어 레지스턴스가 있지만 더멀 컨덕티비티가 상당히 낮아서 많이 이용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레스랑 텅스텐 카바나이드의 소재를 추천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텅스텐 노즐 3D 프린터 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다이즈라는 회사에서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 텅스텐 카바나이드를 이용했다는 거를 표기하고 있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봅시다. 텅스텐 와인 노즐 3D 프린터. 네, 다이즈에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5USD니까 하나로 한 6만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일반적인 프린터 노즐이 한 3,400원 한다면은 거의 한 100배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브레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요 댐퍼고요. 댐퍼. 프린터가 고속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당당당당당당 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100mm 뭐 미터세크로 했을 때는 왜냐하면 무게 중심이 옆으로 왼쪽으로 옆으로 왼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모터에 댐퍼를 달아주는 거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2,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장착은 이쪽에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모터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사들이 뒤에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길이가 엔더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댐퍼를 사용하실 때 이 댐퍼의 두께만큼 길이가 추가된 여기서 추가된 나사로 변경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필라멘트 가이드인데 필라멘트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필라멘트들이 보통은 뭐 엔더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돼 있어서 근데 가끔 뭐 꼬이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느리게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손쉽게 스패너로 만든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접근한다면은 잠시만요. 예, 제가 넣지 않았나 보네요. 예, 이게 안 떴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이드들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싱기버스 같은 경우에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라멘트 꼬임이 그렇게 크게 느껴본 적이 없어서 저희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미관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일명 뭐 쫄대라고 부르고요. 쫄대. 이거를 보통 정확한 의미는 프로파일 커버입니다. 프로파일 커버로 이 틈새를 막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얘들도 규격이 다 있습니다. 이게 뭐 국내산 규격이랑 해외산 규격이랑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를 구매하셔야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바바에서 2020 프로파일 커버 검색을 하면은 엔드캡이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색상에 우리가 이쁘게 만들 수 있고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1kg에 160 그러니까 160센트인 거죠 이게. 때문에 되게 사실 뭐 배송비가 아마 더 들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거를 구매하셔서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만드셔도 됩니다. 혹은 요거를 출력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PVC 커버를 출력해서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커버를 출력하셔서 쓰고 있으시네요. 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엑스트라 팬들을 이용해서 부가적인 팬들을 이용해서 쿨링을 돕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엔더 3를 다이렉트 스타일로 개조를 했고 여기 보이는 게 23D 에어로 같네요. 혹은 듀얼 기어일 수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블로어 팬이란 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 달팽이처럼 생겨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는 안쪽으로 가지만은 블로어 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고 나와서 요 노즐 밑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 말씀을 주시면은 일반적인 팬들은
펜이 여러 개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텐데 엔더3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펜이 두 개가 달려 있고요. 이 전면부에 하나, 그 다음에 옆에서 하나 달려 있는데 하나는 밑에 쪽을 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즐 밑을 냉각시키고 있고 하나는 쿨핸드를 냉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쿨핸드가 냉각시켜줘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필라멘트를 압출할 때 이 부분은 고쳐야지 뒤에서 눌러주는 힘이 앞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흐물흐물거릴 경우에는 여기서 소위 말해서 떡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단면을 보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직경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력 강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위에 부분 직경이랑 아래 부분 직경이 다르니까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는데 이쪽만 녹아 있으면은 밑에만 녹아 있으면은 위에 부분도 녹아 있으면은 들어가는 면적 힘 자체가 이 면적이 그대로기 때문에 되게 드라마틱하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을 냉각시키는 거고 이 직경이 짧은 아랫 부분에서 힘을 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로어 팬을 밑으로 전면부에 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노즐 주위는 왜 시키냐?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블로어 팬이 움직이는 엔시스로 아마 유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걸 보여드리는데 이걸 왜 하냐고 하면은 저희가 혹시 프린터 기능사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저한테 저 수업을 들었을 텐데 노즐이 빨라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라지면은 얘들이 굳는 시간이 굳어야지 얘는 필라멘트들이 굳어야지 고체화가 돼야지 이 유체화된 유체 상태로 있는 필라멘트끼리의 결합력보다 바닥에 붙어 있으려는 힘이 더 세가지고 이렇게 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빨리 고체화를 시키려면은 이 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속도는 100mm/s로 만들고 싶다. 어떤 프린터는 되고 어떤 프린터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노즐 차이보다는 사실 이 바닥을 냉각을 어떻게 시키는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충분히 냉각시킬 수 있는 이런 입체역학적인 디자인이 감미된 덕트들을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직 한참 남았네요. 이 같은 경우는 케이블 베어라는 제품이고요. 어떤 거냐면은 움직이는 선들이 움직이는 것을 조금 깔끔하게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산업용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는 이게 약간 뭐랄까 R자라고보다는 이게 U자로 굽게 되는데 이 굽힐 수 있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R 단경은 아래의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정되는 이 점 그리고 이 점 얘들이 움직이는 거리 R값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출력을 설계를 하거나 혹은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사실 모르는 분들은 그냥 싱기버스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다운받아서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사실 되게 미관적인 효과로 많이 쓰입니다. 보통 이 장비 쪽에서는 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선 꼬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프린터는 사실 나오는 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이 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정말 안 좋은 예시 중 하나인데요. 이
보시면은 커버, 모터 커버죠. 로고를 새기고 싶어 해서. 하지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이유는 일단 모터는 발열이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아, 모터는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동력으로 변환시키는 거고요. 암페어가 높을수록 더 많은 암페어가 높으면은 저항이 더 커지죠. 저항이. 근데 우리는 암페어가 높아야지 모터의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의 아, 그 토크를 얻기 위해서 설정해놓고 사용하는데 이 암페어가 높으면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40에서 50도 정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은 약간 좀 더 과부하를 시켜서 70도 정도, 60도 정도 한 다음에 냉각팬을 달아서 식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폐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4, 50도마저도 갇혀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모터가 과부하가 걸려서 탈조 현상이 빈번하게 반응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추천하는 액세서리 중 하나입니다. 네, 요 같은 경우에는 보드 또한 뭐 발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팬이 이 부분에 하나 있는데 엔더3가 마무리를 사실은 또 잘 하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팬 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 먼지 들어갔고 이물질 들어가고 하는데 이걸 다 치우려면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케이싱을 씌워준 거고요. 뭐 이런 팁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3 프린터의 노브가 엔더 3의 노브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다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노브를 새로 뽑을 수도 있고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이 필라멘트 거리가 가끔 틱틱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러한 베어링이 들어간 유닛으로 바꿔주거나 혹은 이렇게 박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대략적인 3프린터의 3프린터 중 저희가 제작한 엔더3의 액세서리 그리고 개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실제 도면을 토대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예제에 대해서 안내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육은 마치고 Q&A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